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1라디오 김상환의 시사야. 저희 뉴스야 시간에서도 계속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저녁 8시부터 거의 120분 가까이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2년을 맞아서 KBS 기자와 대담 형태로 소통한 적은 있지만 국민의 질문에 직접 답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오늘의 자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좀 오래간만에 뵙는 오랜만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일단 간단한 총평부터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타운 미팅홀 형식으로 했는데 이제 국민과의 대화잖아요. 역대 대통령들도 이제 이런 이제 모임을 많이 가졌었죠. 네, 국민과의 대화를 네, 국민과의 대화를 했죠. 네. 그리고 대통령과의 대화라는 이제 이름이 있던 대통령도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 때.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국민들이 나오질 않고 패널들이 나와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이제 조국 지금 현 전 장관이 물어본 것도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형식이 그 당시는 그래도 되게 어느 정도의 그 이제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좀 각본 같은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대충 봤는데 다 100%는 못 보고 운전하고 오고 이런 사이에 대충 봤기 때문에 네. 웬만큼 봤는데 완전하게 진짜 그 원래 발표대로 네. 각본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완전하게 자유롭게 타운 미팅홀의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300명이 120분 정도 서로 이제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격이 없이 여러 그 방면의 이슈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의 그 어떤 격이 없는 그리고 국정에 대한 파악이 상당히 잘 돼 있다.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리고 국민들도 이건 무슨 전문가 패널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튼 상당한 수준의 질문들을 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대통령과 국민의 어떤 이런 소통의 자리 또 언론과의 소통 이런 것들이 역시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자리를 마련한 게 아니겠습니까? 임기 후반기에 이제 뭔가 국민과 더 가까이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것이라서 약간의 뭐 미숙한 점은 뭐 이제 방송에서 얘기가 좀 나오겠습니다만 있다 하더라도 그건 전혀 이 전체 국민과의 대화를 훼손시키는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300명의 시민들을 선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구 비례, 성별, 나이, 지역 이렇게 네 가지를 고려했다고 하는데 300명이 너무 많아서 좀 어수선했다고 하는 의견도 조금 있어요. 많았던 것 같아요. 굳이 300명까지 제가 이제 발표를 미리 보면서 꼭 300명을 꼭 해야 되나 한 100명 정도는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300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질문한 사람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그런데 100명 있으면 어차피 이제 또 그 질문 숫자는 더 적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어차피 그건 이제 감안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이제 초청한 것이 아닌지 이런 느낌도 드는데 뭐 그런 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러면은 뭐 전반적인 틀 안에서 보면 청와대 기획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탁현민 씨, 탁현민 위원이 나라면 국민과의 대화는 이런 형식으로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인 틀에 있어서 이건 일종의 좀 너무 위험한 선택이 아니었느냐 이런 말도 좀 나오거든요. 아마 탁현민 실장이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이제 그런 우려도 있었던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소통을 잘해왔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소통을 잘해왔는데 굳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꼭 이렇게 국민과의 대화라는 것을 좀 형식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가. 그동안 뭐 언론과도 많이 만나왔고 지난번에 또 취임 그 KBS하고 또 인터뷰한 게 있었잖아요. 기자하고 이렇게. 그때도 있었고 그 전에도 여러 번 있었어요. 또 기자회견 신년 기자회견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소통을 잘해왔는데 이렇게 왜 이런 게 필요하냐 이런 얘기라고 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리스크라기보다 뭐 대통령이 큰 리스크는 없죠. 약간 뭐 말이 실수를 하가 있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뭐 정책에 대해서 파악이 안 돼 있구나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대통령이 다 파악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뭐 구체적인 건 참모들이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라서 전 기본적으로 이거는 대통령에게 대단히 유리한 거다. 이 구도 자체는. 단지 이왕 하는 거 이제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세련되게 할 수도 있었겠다. 단지 이 의도는 각본 없이 하자 진짜 있는 그대로. 그게 이제 그러면서도 되게 옛날에 보면 조금 각본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100%. 그건 큰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시다가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탁현민 위원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할 만한 방식 또 일종의 이전엔 전례가 없는 완전히 격이 없는 토론을 그렇죠. 한다고 해서 이런 소통 방식을 굳이 하지 않았어도 됐는데 왜 선택했느냐. 이건 청와대가 그동안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하는 걸 역으로 인정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질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올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탁현민 이제 전 행정관인가요? 어제 그 했던 얘기는 소통을 잘해왔다는 걸 강조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완전히 이렇게 격이 없게 하는 게 조금 이제 대통령을 모시던 입장 지금도 모시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입장에서 우려가 좀 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두 가지가 다 같이 포함이 돼서 그런 말이 나온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소통이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면 네. 더 평가도 좀 달라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첫 질문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알고 질문자를 선택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고 김민식 군의 부모님을 첫 그 질문자로 선택을 한 대통령의 일종의 의도라고 할까요? 그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이게 뭐 본격적인 정책 토론이라기보다는 네. 국민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항상 국민 곁에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국민과 이제 가까이 간다라는 거. 그리고 어쨌든 국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 따뜻한 마음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임기 초반에 굉장히 높았던 거는 여러 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외로 또 소통보다는 불통 이미지가 대단히 강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소통한다.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라는 그 얘기를 취임사에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네. 온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아마 그래서 지지율이 높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국민과의 어떤 그 접촉이 많이 소원해진 것도 사실이에요. 네. 이제 그러면서 임기 후반기 들어오면서 첫 행사나 마찬가지죠. 며칠 안 됐으니까 임기 후반기 시작된 지가. 그래서 아마 그런 걸 의식하고 김민식 씨 어머니 그 불행한 일을 당했던 그 국민들의 가장 아픔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네. 어떤 다른 것보다도 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를 대통령이 보듬고 안기 위해서 만약에 이제 일부러 지적을 했다면 그런 의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국민들을 따뜻하게 대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표시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선택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질문자로 선택된 고 김민식 군의 부모님이 많은 분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눈물이 확확 쏟아질 뻔했다. 네. 저도 사실은 굉장히 좀 그런 느낌을 그렇습니다. 받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약간 딱딱해졌던 국민들의 마음이 갑자기 녹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마음이 푸근해지고 네. 사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죠. 학교 앞에 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그럼요. 교통사고로 사망을 참 이제 했으니까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겪기 어려운 일들이죠. 감당하기 어려운 어느 것보다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대통령이 감안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자 해서 그런 첫 질문자로 선택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사퇴와 관련한 질문이 좀 있었는데요. 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한 번 사과를 했어요. 네.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아주 사실 다른 시간에 비해서 좀 길게 시간을 할애해서 문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중요성은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 어떤 때는 좀 과하다고 느낄 정도로 검찰 개혁을 얘기를 하고 있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소신을 있는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 검찰 개혁에 대한 것도 있고 특히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이 사태에 대해서는 지난번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하셨죠. 수석부장관회에서. 네.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국 사태라는 게 워낙 온 국민이 갈라졌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아프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근데 정말 의도치 않게 그런 일로 이제 사태가 발전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다시 한번 표시한 거라고 보고요. 또 검찰 개혁은 그렇습니다. 그 공수처 설치도 그렇고 지금 네. 국회 패스트트랙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 지금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으니까 네. 공수처법도 그렇고 검경 수사권 조정 등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신뢰한다. 이제 일각에서는 자꾸 이제 윤석열 검찰을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칠 수 있는 장면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그렇지 않다. 검찰 개혁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묵적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공수처가 지금 특히 한국당을 의식해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공수처가 지금 무슨 뭐 지금 한국당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가 뭐 이제 뭘 장악해서 좌파 독재하기 위해서 이런다 뭐 그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야당 탄압을 위한 네, 것이다. 야당 탄압이기도 하고 더 권력을 장악하려 한다 이런 얘기인데 전혀 그런 의도는 저도 없다고 봐요. 네. 단지 이제 공수처를 만드는 과정에서 좀 보완할 점들이 있겠죠. 좀 우려스러운 분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공수처가 완전히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정권 연장 그리고 검찰을 장악하고 이러기 위해서 한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런 점을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는 이제 관심은 경제 문제에 좀 집중이 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못했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도 짧고요. 예. 120분이면 짧은 거예요. 원래는 100분이었는데 얘기가 좀 길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300명이다 보니까 저도 그건 좀 봤는데 서로 이제 발언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거기 직접 그 자리에 그렇죠. 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옛날에 초등학교에서 막 저요 막 이러는 것처럼 네. 그야말로 각본이 없으니까 네. 청와대에서 기자 간담회나 이제 신년 기자회 할 때는 기자회견 할 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 질서가 잡히잖아요. 네, 그렇죠. 숫자도 적고 예.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렇게 교감이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건 전혀 그게 아니니까.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보시기에. 예. 뭐 이제 일각에서는 꼭 그렇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어느 정도의 그 이제 각본도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도 누가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번 이 지금 오늘 국민과의 대화의 컨셉은 그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 다 감안하고 이렇게 한 거란 말이죠. 좀 그래서 경제 문제가 사실 국민들이 가장 이제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경제 부분 이런 것들을 막 토론으로 막 구체적으로 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타 이슈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됐는데 일용 근로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예, 직접 얘기도 하고 당사자가 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건 어쨌든 그 문제의 당사자들이 직접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잘 해나가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지금 했는데 불평하러 나왔다. 이런 53년생 문재인 대통령하고 동갑내기 여성이 네. 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또 지금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안정세에 있다는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하니까 젊은 여성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 이렇게 반박성 얘기를 하면서 이거 어떻게 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유세를 인상하고 양도소득세를 좀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그런 얘기를 얘기 했었죠. 했거든요. 네. 정부는 지금 이제 아파트 값을 잡는다는 정책을 피는데 정부가 규제를 하면 할수록 특히 강남 지역 이런 데는 아파트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요즘 이제 서울의 경우는 광북 쪽도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아파트 가격이. 근데 또 이게 지방과 서울 간의 아파트 가격의 격차는 여전히 굉장히 커요. 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격차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이 자산 때문에 이 소득 불평등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현금보다도 자산이 부동산 자산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 현실이 이게 안정됐다고 일부 좀 안정된 면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느끼는 이 현실감하고 정부가 좀 탁상해서 하는 이 정책하고는 좀 다른 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국민과의 대화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서 느끼는 것과 네. 직접 국민에게 직접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소통의 어떤 그 본질이고 진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게 타운 미팅홀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과거에 미국에서 이제 타운 미팅홀이라는 게 이제 건국 때 유행했던 건데 그런 점에서 오늘 그거는 대통령이 많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아파트 가격이 정말 국민들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구나. 물론 평소에도 느끼고 계시겠습니다만 네. 또 이 참모들이나 경제 관료들은 물론 오르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난 정권들에 비해서는 안정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저도 가끔 보도를 보는데 어떤 경우는 좀 이 상세가 좀 꺾일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전반적인 추세는 지금 굉장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강남 지역 아파트가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그런 점에서 국민께서 느낀 그대로를 대통령께 이제 얘기를 했다. 보유세를 올려야 되는 게 정책적인 대안도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원래 보유세를 올려야 되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거래세보다. 부분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좀 답변을 회피하듯이. 근데 약간 원론적인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했어요. 이렇게 예. 두리뭉실 넘어가시던데 뭐 대통령으로서는 또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건 이제 또 공론화를 하고 또 대화를 나눠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대답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남북 관계에 대한 질문도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성공단 입주 기업 당사자 입주했던 기업의 그 대표분이 왜 지금 피해를 그 보상을 해준다고 얘기했는데 보상 안 해줬느냐. 뭐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의 어떤 하소연 이런 것도 있었고 남북 관계 개선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잠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말씀을 하는 거 들었는데 지금 이제 남북 관계가 교착에 있지만 2017년도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그때와는 비교가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때는 굉장히 이제 전쟁 거의 일보 직전까지 갔었고 그래서 지금의 남북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나 전반적인 이 기류는 이제 남북 관계는 평화 국면으로 간다 이런 걸 강조하신 거예요. 이건 사실 저는 맞는 말이라고 봐요. 보수 진영에서 남북 관계가 지금 교착 상태에 있고 북미 비핵화 협상도 난관에 있고 이제 뭐 북미 정상회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만 저도 우리 국민들이 2017년도 때보단 안심하는 건 분명히 맞잖아요. 네. 그때 얼마나 전쟁 위기가 컸습니까? 2017년도 그때 ICBM 뭐 화성용 발사하고 이럴 때 그거는 대통령의 인식이 전 정확하다고 보고 그야말로 그렇다고 이제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되죠. 북한이 요즘 우리나라에 하는 거 보면 이제 완전히 통미봉남식으로 우리나라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보다 평화 국면인 건 맞는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인 건 맞는데 이걸 더욱더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특히 이제 진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거든요. 북한에 대해서 너무 저자세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배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쟁 국면은 벗어난 거거든요. 네. 그걸 좀 같이 봐줍시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대화 나눴던 질문답 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전부 다 정리를 해드리긴 예. 조금 좀 시간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얘기를 좀 했으니까 예. 이번 소통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 뭐 지지율이 조국 장관 사퇴 문제로 인해서 많이 빠졌다가 지금 긍정하고 부정이 어느 정도 이렇게 붙었다는 그렇죠. 거의 뭐 얘기까지 이제 하고 있거든요. 별 차이가 의미가 없어졌죠. 예. 예. 그러니까 이번 국민과의 대화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나 이런 데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저는 거라고 상당히 보세요? 긍정적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뭐 형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뭐 지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저는 그거는 이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상당히 훌륭했다. 약간 저 뭐 산만한 것도 있었고 네. 끝나고 나면 뭐 남는 게 별로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국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특별히 남는 걸 찾기는 어렵다고 봐요. 구체적인 정책과 이슈를 좁혀서 얘기한 게 아니었잖아요, 오늘. 만약에 향후에 네. 남북 문제면 남북 문제, 경제면 경제, 뭐 검찰개혁이면 검찰개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부 보기에 따라서는 좀 산만하고 너무 언론적인 얘기만 있었던 게 아니냐, 알맹이가 없었던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사실은 그런 것까지 다 기대하기는 좀 첫수를 배부르기는 어렵다. 어쨌든 국민과 대화의 면을 넓혔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저는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정책으로 조금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야겠죠. 아마 여야가 논평이 또 다르게 나오겠죠. 내일 이제. 근데 어쨌든 대통령과 정부와 국민이 가까워진다라는 게 더 중요해요, 여기는. 그래서 저는 원래 정책의 구체적인 뭐 대안을 내놓는 자리는 아니다, 이 자리는. 네. 전문가주의라기보다는 국민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집단지성이 작용한 이런 자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시간이 좀 부족한 게 그렇습니다. 아쉽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경영학부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김성환의 시사회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저는 11시 5분 2부에 다시 찾아오는데요. 1부 순서는 끝내고 2부에서는 밤참 뉴스와 흔적의 역사 순서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